생산과 소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발전하면 기업들 간의 경쟁을 하게 되며 기업이 쇠퇴하는 국가는 결국 가난한 국가가 되며 국민들은 가난과 절망 속에 빠진다. 기업을 제약시하는 견해도 많지만 그 잘못된 견해죠. 기업들은 기업 소유자와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죠. 그 민간인 거죠. 민간에서 이제 세금을 내서 정부가 운영되죠. 기업이 잘못되면 결국 뭐가 잘못되나요? 국민들 전체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정부도 잘못되고 결국 국가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대부분은 기업 소유자 아니면 근로자이기 때문이며 정부는 기업 소유자나 근로자, 기업이 제공하는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기업이 잘 돼야 되겠죠. 기업이 많이 생기면 국민들이 직업을 얻는 데 걱정이 없고 기업의 질이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시장 지배 시대가 진행됨에 따라 세계에 존재하는 각국의 시장은 통합되어 간다. 그렇죠. 무역을 통해서 그래요. 서로 주고받고 생산도 이제 서로가 서로의 협력사가 되는 거죠. 그래요. 시장은 통합되어 가죠. 통합되는 시장 속에서 각국이 다 같이 3차 인류혁명에 있으면 다 같이 번영하지만 3차 인류혁명에서 이탈하는 국가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멸망에 가까운 타격을 보게 된다. 그래요. 시장과 시장이 완전히 통합이 됐어요. 서로 그래요. 시장과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해봐야 돼요. 어떤 국가는 노력하지 않는데 어떤 국가는 노력을 해요. 어떤 국가는 반시장 반기업 정책을 쓰는데 어떤 국가는 친기업 정책을 써요. 시장을 발전시키려고 하면. 그러면 다른 쪽은 경쟁력을 잃겠죠. 하지만 둘 다 힘쓰면 서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시장이 커지면서 다른 국가의 상품을 구매하게 되고 또 여기서 투자되고 저기서 투자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적 통합이 일어나죠. 경제적 통합이 일어나다 보면 정치적 통합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좋은 일이죠. 정치적으로 완전히 한국화가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통합이 되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국, 일본, 미국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통합이 되면 한국 기업이 일본, 미국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일본 기업이 한국, 미국에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또 미국 기업이 한국, 일본에 투자하는데 어려움도 없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발전하다 보면 임금이 자동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각국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이제 생산성을 지닌 국가가 돼서 생산비를 낮추려 하고 그래도 어떤가요? 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면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산업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산업은 또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고 경제가 통합된 나라에서 생산이 되고 서로 좋은 거예요. 근데 노력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노력하고 어느 한쪽만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또 통합이 되면 정치 경제적으로 통합이 되면 어떤가요?
번영과 평화가 오는 거잖아요. 통합된 나라끼리 전쟁할 일은 없잖아요. 또 다른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또 다른 나라가 통합된 국가가 도와주고, 그러니까 번영과 평화가 있는 거죠. 잘 이용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긴 역사로서 바라보면 그 시장이 통합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떨어져서 살 수는 없는 거죠.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한국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누구와 통합을 하려고 해야 되느냐, 통합의 조건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통합의 대상이 어떤 국가냐. 한국인들은 북한하고 통일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래요. 직관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알죠. 왜 그런 거예요? 경제제도가 우선 완전히 다르고 정치제도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한국을 좌파국가로 만들어서 북한에 바치지 않는 이상 통일될 일이 없잖아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누구를 통합 대상으로 삼아야 되냐? 당연히 가까운 나라 일본은 한국과 정치적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긴밀할 뿐만 아니라 정치 제도나 경제 제도도 상당히 유사하고, 이제 뭐 경제 규모는 일본이 월등히 크다 해도 개인적인 그래요. 뭐 소득 수준은 이제 비슷하니 이제 그런 국가가 통합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도 포함시킬 수 있겠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그래요. 뭐 북한과 통일을 중시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제도, 경제제도가 비슷해야 되고,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또 뭐가 필요한가요? 수준이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사는 수준이. 너무 차이가 커버리면 감당이 안 되죠. 먹여 살려야 되니까. 북한 인구도 작지도 않고, 지금 한국인들도 그래요. 청년들도 실업자가 많고 그런데 그 뒷감당이 안 되잖아요. 통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우선 북한이 변해야 되고, 정치 경제적으로 한국과 유사해져야 되고, 사람들의 삶의 수준도 한국인들과 어느 정도는 비슷해져야 되겠죠. 완전히 똑같진 않더라도 그런 조건이 기본적이고, 정치적으로는 또 어떤가요? 통일을 원하면 한국 정부는 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북한이 어떻게 세워졌나요? 1940년 중후반에 우파 인사와 좌파 인사가 대결을 했죠. 그 우파 인사는 남한에서 승리하여 한국을 세웠고, 좌파 인사는 북한에서 이게 승리해서 북한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체제 속에서 경쟁을 했죠. 한국을 통해서는 예를 들어서 북한 정부가 그래 우리도 3차 인류의 혁명에 가담하자, 개혁 개방하자. 그래도 한국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이 붕괴가 되겠죠. 한국 정부가 원하지 않더라도, 한국 정부는 당연히 원하지 않겠죠. 붕괴되면 한국도 감당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한국을 통해서는 개혁 개방에 나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혁 개방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결렬된 게 한국이 났었기 때문에 1990년대
한국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죠. 그 장기간 했잖아요. 10년간. 개성공단도 하고 금강산 관광도 하면서 한국이 나서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북한 정부가 개혁 개방을 할 수도 있고 또 뭔가요?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핵을 개발한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국이 나서면 안 된다. 진짜 통일을 원하고 개혁 개방의 길을 가서 먼 훗날 통일을 원하면 그래요. 차라리 미국이나 일본이 나서는 게 낫다. 한국이 나서면 그것은 통일 안 하겠다는 말이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서봤자 얻을 것도 없고 손해만 난다는 것도 또 문제인 거죠. 그래요. 통합되는 시장 속에서 각국이 다 같이 3차 인류혁명에 힘쓰면 다 같이 번영하지만 3차 인류혁명에서 이탈하는 국가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멸망에 가까운 타격을 보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요. 나라가 발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죠. 임금이 올라가더라도 어떻게든 뭐 산업이 망가지는 건 좋지 않잖아요. 사양 산업이 되고 사양 산업이 안 되게 품질을 높여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뭐 한국의 조건상 임금이 너무 높아서 안 되겠다. 그런 일이 아무리 뭐 커버하려고 해도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요. 그 속도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산업이 그것을 대체하느냐, 대체할 수 없느냐. 새로운 산업이 생기더라도 그 속도의 차이가 생기면 새로운 산업이 생기는 속도와 산업이 망가지는 속도에 차이가 있어서 망가지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면 이제 혼란이 오면서 또 국력도 약해지는 거예요.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이잖아요. 새로운 산업도 잘 생기는데 전통 제조업이 빠른 속도로 망가졌잖아요. 더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요. 항상 그 산업을 중시하고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이제 관리하는 데까지 관리해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큰일 났다 싶으니까 그 미국도 지금 나서가지고 관세도 올리고 이러지만 또 그것도 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기술적인 부분도 따져봐야 되고 생산이 가능한지 아닌지 또 따져봐야 되고 그래요. 아구잡이로 하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미국에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보겠습니다. 즉 20세기 조선처럼 멸망하는 국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100년 뒤에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로지 국가 차원에서 3차 인류혁명에 가담할 것인가 아니면 이탈할 것인가에 달려있을 따릅니다. 그래요.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고대 농경국가에서는 2차 인류혁명 달성이 중요했고 현 시대에서는 3차 인류혁명 달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2차 인류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다 보면 그 속에서 3차 인류혁명의 씨앗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요. 번영한 고대 농경 국가에서 시장이 생기고 뭐 상인들도 많이 생기고 뭐 공업도 발달하고 그런 것이지 그 씨앗이 생기는 것이지
인류혁명을 도회시장 국가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선이 왜 멸망했나요? 2차 인류혁명에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교 국가를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2차 인류혁명을 하는데 필요한 견해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견해를 그래요. 반대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국가를 운영하려 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농경국가에서 민주국가도 망한 이유가 그건 거예요. 2차 인류혁명을 완수하는 게 중요하지 민주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정치에 집착하다 보면 결국 또 멸망한다는 거예요. 민주정치 다 좋은데 뭐 유교든 뭐 민주주의든 뭐 어떤 견해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인류혁명에 기여하는 정도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받아들이더라도 이게 더 심화시켰더니만 오히려 나라가 망가지네? 그러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부는 어떤 정부가 좋으며 정치는 어떠한 정치인이 훌륭한 정치인인가? 결국 3차 인류혁명을 잘 수행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이며 3차 인류혁명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이 훌륭한 정치인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평가해요. 굳이 그렇게 평가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래 고대 농경국가에서 누가 훌륭한 사람이니 이러면 다 인류혁명과 연관이 돼 있지. 제대로 평가받는 이들은 인류혁명에 반대하는 이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봉왕이 존경을 받고 그렇다고 그 2차 인류혁명에 기여하는 이가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또 그런 정부가 좋은 정부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 시대라고 다르겠냐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 또 그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3차 인류혁명을 잘 수행한 정부가 좋은 정부이고 3차 인류혁명을 위해 헌신한 정치인이 훌륭한 정치인이구나. 자연히 그렇게 평가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래요. 이는 고대 농경국가에서 2차 인류혁명을 잘 수행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이며 2차 인류혁명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이 훌륭한 정치인인 것과 같다. 그래요. 인류혁명보다 다른 목표를 앞세우는 국가는 반드시 쇠퇴하거나 멸망한다. 1910년 유교국가를 만들려 했던 조선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명심하라.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고대 농경국가에서는 2차 인류혁명이 최우선순위에 두었어야 됐다. 유교국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또 그 유교에 간직된 어떤 견해가 2차 인류혁명을 완수하는 견해였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였다. 이렇게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잘 생각해라. 그랬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국도 민주정치를 심화시켰더니만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나라가 생산성이 급락해버리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더라. 포퓰리즘만 난무하고 그러면 폐기나 시정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겠죠.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견해 저런 견해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면 그 나라는 쇠퇴하거나 멸망한다.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고 이제 화폐와 소비수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화폐를 왜 얻나요? 기본적으로 화폐를 가지고 욕구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뭐 식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뭐 대부분 다 어떤 욕구와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 시대에서는 시장에서 구매를 통해서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화폐와 소비수단을 살펴봐야 되겠죠.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하면 생산물 대신 화폐가 소득으로 인식되는데, 화폐가 소득으로 인식되었다고 하여 화폐가 곧 소비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옛날에 소비수단을 얻기 위해서는 자급자족하던 시대에는 직접 일해서 소비수단을 구했어야 되죠. 그래요. 근데 우선 이제 사람들은, 현 시대 사람들은 화폐를 소득으로 인식하죠. 화폐를 얻었어요. 근데 화폐가 소비수단이 곧 되는 건 아니죠. 화폐를 먹어 식욕을 해결하는 이도 없고, 화폐로 똥 닦아 배설욕을 해결하는 이도 없다. 즉 화폐 그 자체로는 인간이 다양한 욕구나 욕망을 해결하지 못한다. 물론 화폐를 얻는 일이 욕구나 욕망과 무관할 수는 없다. 인간의 욕망 중에는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 중에는 보다 큰 소득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앞에서 얘기했죠. 그래요. 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따라서 화폐를 얻게 되면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일부 실현된 셈이다. 그렇죠. 근데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 실현만을 위해서 화폐를 얻는 건 아니죠. 아무리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맹렬한이라고 하더라도 얻은 화폐 모두를 비축하지는 않는다. 그건 불가능한 거죠. 식욕을 해결하기 위해 화폐로 식량을 구매해야 하고, 보신욕, 몸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망이죠. 보신욕을 해결하기 위해 화폐로 옷이나 신발을 구매해야 한다. 휴식욕이나 수면욕을 해결하기 위해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있죠. 주택을 구매하거나 빌리는 데 화폐를 쓰기도 하며,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이성을 끌어들이기 위해 화폐를 쓰기도 한다. 그렇죠. 이성과 만나려면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데 돈을 써야 되잖아요. 마음에 들면 선물도 사줘야 되고. 화폐를 쓰다 보면 일하고 소득을 얻기 전까지 다 쓸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소득은 일정 기간마다 얻는데 소득을 얻기 전까지 다 쓸 수 있죠. 그러면 소득을 다시 얻기 직전까지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의 실현은 0%가 된다. 한 푼도 없으니까 0%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신용제도가 발전한 곳에서는 빚을 내어 쓸 수도 있다. 돈을 빌려 쓰기가 용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신용제도라고 하죠. 빚내서 쓸 수도 있겠죠. 만일 소득을 다시 얻기 전까지 빚이 일부 생겼다면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의 실현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빚이 생겼으면 0%가 아니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신용제도가 발전이 안 돼서 빚이 없는 곳에서는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의 최저점은 마이너스지만, 빚을 낼 수 있는 곳에서는 0%가 끝이 아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빚이 증가하다 보면 빚과 소득의 크기가 같아지는 지점에 이른다. 계속 빚만 쌓인다는 거예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그러면 어느 순간 빚과 소득의 크기가 같아지는 지점에 이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 경우에는 소득을 얻는 즉시 소득은 빚을 갚는 데 이용되기에, 그러한 삶을 사는 이에게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면 그러한 이는 항상 절망감 속에 살고 있다.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항상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불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이라면 그 사람은 항상 우울하겠죠. 월 소득 1000만원 얻으면 100% 만족하는 사람 A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 사람이 월 500만원의 소득을 얻고 다음 달에 500만원 소득을 얻기 전까지 400만원 쓰고 100만원이 남으면 불을 얻고자 하는 욕망은 처음에 50% 실현되었다가 최종적으로 10% 실현된 셈이 된다. 1000만원 얻으면 만족하는데 500만원 얻었어요. 소득. 그럼 50%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400만원 쓰고 1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한 10% 실현된 셈이 되죠. 1000만원에서 100만원 따져보면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500만원을 다 쓰면 불을 얻고자 하는 욕망은 처음에 50% 실현되었다가 최종적으로 0% 실현된 셈이 된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만일 그 사람이 빚이 500만원이 되고 있고 500만원의 소득을 빚 갚는 데 사용하면 불을 얻고자 하는 욕망은 마이너스 50%에서 0%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함을 할 수 있다. 애초에 이제 돈이 없고 빚만 있어요. 소득을 얻으면 빚 갚는 데 쓴다는 거죠. 항상 마이너스에 있다가 마이너스 500만원이니까 마이너스 50%가 되죠. 그럼 0%로 증가했다가 소득을 얻으면 일단 빚을 갚으니까 또 빚내서 살겠죠. 다시 감소함을 할 수 있다. 이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불을 얻고자 하는 욕망 그래프. 항상 마이너스 속에 살고 있다. 이 사람은 불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이라면 항상 불행하다. 불행 속에 살고 있다. 소득을 얻었을 때는 0%에서 또 빚내서 살다가 이렇게 된다. 그래요. 0%에서 점점 빚내면서 우울해지겠죠. 또 빚이 증가한다 이러면서 언제 돈 벌어서 부자 되나 이러면서 그러다가 또 소득을 얻으면 또 0으로 올라오겠죠. 1000만원을 벌면 100%인데 500만원을 벌었다. 50% 달성됐다가 점점 감소하죠. 처음 경우는 마지막에 100만원 남으니까 10%까지 그래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다 쓴다 했으니까 0%까지 떨어지고. 그래 이 그래프로 표시해 보면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변화하는가. 또 사람들이 심리도 파악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